여러분들 6회 실전 동영 모의고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쉬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의 장점이 뭘까를 또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 되게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개정된 어떤 법률안들, 그 법안들 이런 내용들 뭐 교권지휘법, 교권사법 이런 것도 문제에 다 포함을 시켰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진짜 한 범위도 빠짐없이 이 문제 안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해설에 있는 그 추가 자료로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참고 자료. 그래서 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교육학개론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까지 우리가 맞추면 좋겠지만 그 한 문제를 포기하고 95점은 맞으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뭐 이렇게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1번 문제 보시면 고려시대 국자감과 조선시대 성균관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답이 뭐냐면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1번부터 보면 국자감 뭐 이런 이제 제가 일단 4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4번은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이 됐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잡학이 교육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균관은 순수 유학 교육 기관으로서 오로지 그냥 유학 관련 교육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게 가장 큰 국자감과 성균관 교육의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하나하나 좀 보실 건데 우리 이제 사소삼경이란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국자감은 논어와 효경을 필수 과목으로 삼았고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주로 사소삼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 102페이지에 제가 해설로 달아드렸는데 일단 그 중간에 보시면 사서 관련해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4가지 경서를 우리가 사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과 중용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지. 그 논어와 맹자가 원래 있었는데 대학과 중용을 우리 알고 있는 그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합쳐서 사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서삼경 할 때 그 사서는 시기적으로 주자가 만든 거니까 주자가 생존해 있었던 1130년에서 1200년 요때가 고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의 사서삼경이 말이 되지 그 이전 시기에 사서삼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건 틀린 거다라고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거기 해설에 담았으니까 그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 보시면 국자감은 관리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국자감과 성균관 모두 인재 양성과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국자감은 고려시대에 평민의 자녀도 자제도 입학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균관은 생원 진사시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만 합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자감은 평민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했지만 성균관은 생원 진사시 합격한 생원 진사가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2번으로 넘어갈 건데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 관련 문제고요. 종교개혁이 서양 근대 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4번이었어요. 라틴어 대신에 모국어가 성경과 교육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하였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해설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102페이지 2번에 설명 보시면 네 번째 줄이에요.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된 성서들이 번역되었고 성서 해독을 위한 기본적인 문해 교육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루터와 여러분들이 그 칼뱅 이 두 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루터는 국가의 대중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조했으며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루터의 소명론이 이후 칼뱅의 직업윤리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과 루터의 교육사상이 끼친 영향은 보통 교육사상,
여성 교육의 필요성 또한 이때 포함이 되고요. 공교육제도 혹은 의무교육제도의 설립에 기반이 되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과 이제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이라고 하면 지금 나온 것처럼 교육의 보편화 또는 이제 그 공교육제도, 의무교육제도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성서를 직접 읽자라고 하는 운동에서 촉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자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테마 보시면 피아제 인지 발달, 비고치키 인지 발달,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에릭슨, 브론펜 브러너 이게 다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자별로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동화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 건 피아제죠. 그리고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한다라고 본 것도 역시 피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 단계 이거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애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건 에릭슨의 여기 나와 있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는데 브론펜 브레너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여러 수준의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문제로도 보여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아동이 직접 접하는 환경을 우리가 미시체계 그리고 학교 놀이터, 유아원 또래처럼 다양한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중간체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동이 포함되진 않지만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체계 혹은 기관과 미시체계 사이의 연결을 우리가 외체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부모의 직장 같은 경우가 이 외체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시체계라고 하는 건 관념, 법, 문화적 관습, 좀 거시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의 차원이라고 해서 그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요 마지막 단계 시간 체계 이렇게 환경을 체계로 나누고 있다. 이제 이런 분이 이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 브론펜 브레너고 이게 생태학적 체계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는 장의존성 대 장독립성 인지양식 그다음에 충동형 반성형 학습자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두 교사의 대화에서 가라의 내용에 부합하는 학습자 유형을 맞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해서 가를 보시면 그 사물의 배경이 되는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분리를 못하고 이제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모르셔도 장의존형 학습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사물의 요소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지각하는 건 장독립형 학습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는 보면 반응 속도가 빠른데 반응 오류를 범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럼 이건 속도가 되게 빠르니까 충동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사료가 깊어서 정확한 반응을 하는 학생도 있겠죠. 숙고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반성형 학습자 요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를 이해할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5번으로 갈 건데 5번의 홀란드의 진로 이론도 예전에 좀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다른 영역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뭐 직업 상담사 또는 뭐 그쪽에서도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홀란드의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 보시면 5번 문제 정답이 다 옳은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 직업적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맞는 직업 환경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접한 직업 흥미 유형간에는 상관도가 높고 반대편과는 상관도가 가장 낮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직업 환경을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환경으로 분류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탐구 생활을 좋아하는 예슬이가 사회에 나가서 이게 진취적으로 기업형일 수도 있어요.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관습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라고 해서 육각형 모델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꼭 기억하셔야 된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빈칸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채우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6번으로 넘어갈 건데 6번 문제 보시면 스터플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고 제가 강의할 때 요 리를 잡아서 의사결정에 요 리을하고 연관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터플빔 그러면 의사결정 평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용 보시면 일단 경영자의 결정에 판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영자 위주의 접근이라고 불리는 거 맞고요. 그리고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CIPP라고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맞아요. 기억 니은이 맞고요. 나머지 다 틀린 얘기인데 평가의 주된 목적은 목표 실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일러가 주장한 예술작품을 비평하는 것과 같은 전문가의 감시관에 근거한 평가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은 아이즈너고요.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영교육과정도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교육과정이라든가 예술적 감시관 이런 얘기가 이제 평가에 등장을 하면 아이즈너의 예술적 비평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말고 스크리븐이라고 해서 제가 이 분을 이렇게 부자를 이렇게 내려서 생각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적 효과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효과를 중시하는 목표 중심 평가뿐만 아니라 목표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탈목표 평가를 주장하신 분으로 스크리븐까지 외우면 교육과정 평가, 교육평가 모형을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는 이제 검사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제가 이제 문제 출제하면서 7급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임용 시험도 보기는 많이 봤는데 최근에 7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개선 문제가 실제로 또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예전에는 계산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어떤 학급에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평균 70점이고 표준 편차 10점인 정상 분포를 나타낼 때 다음 중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의 점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퍼센타일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가 좀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뭘 기억하냐면 물론 이제 34%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34%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일단 평균이에요. 여기가 평균이고 우리가 평균을 0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1표준 편차 오른쪽이 지점수로 1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단 평균이 70점이니까 원점수 여기가 지금 70인 거고 원점수 50이라는 건 이쪽으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점수가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2번. 그리고 T점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점수가 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도 나오고 플러스도 나오고 뭐 분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점수에 10을 곱한 다음에 50을 더해서 T점수를 구하거든요. 근데 T점수가 5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5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게 3번. 이게 3번.
100분이 50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4번. 그러면 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2번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계속 뒤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다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보시면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에 대한 그 문제인데 콜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기본 문제의식은 학업 성취도 격차의 완화 기제로서 학교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그 교사의 질을 포함한 학교의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그 질적인 또는 어떤 물리적인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줘서 학업 성취를 고르게 갖고 가자라고 하는 게 최초의 의도였고,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당연히 연구 결과는 학교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학업 성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학교 조건의 차이가 학업 성취도 격차와 큰 관련이 없다라고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가정 배경 관련 요인이거나 또는 뭐 또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학업 성취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자본이 아니라 사회자본이 유용하게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테마에도 사회자본이라고 이제 붙여놨는데 학업 성취 격차에 있어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배경, 사회 경제적인 배경, 거기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이제 콜맨 보고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건 좀 중요해서 가져와 봤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 자본이라는 표현도 쓰고 문화 자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일단 사회 자본은 콜맨의 그 보고서를 통해 나온 사회 자본이어서 다른 학부모 질과의 유대 형성,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사회 자본은 학교의 교육 활동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영향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자본이고요. 브루디에나 번스타인이 갈등론적 관점에서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정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의 차이 때문이라는 건데 학업 성취에 작용하는 문화 자본의 구성 요소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 유발 수준, 문화 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 습관 등이 포함돼서 이 문화 자본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9번으로 넘어갈 건데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신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교육개혁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신자유주의 관점이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의 뉘앙스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한다. 뭐 보상적 관점에서 부족한 것 좀 채워주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2번은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올 것이고 3번은 학교 민영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혁하려고 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시장의 논리를 학교 현장에도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을 쉽게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설에 그 103페이지 보시면 9번에 이제 해설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 이런 것도 좀 적어드렸고 그리고 얘가 공립학교 민영화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으로 발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바우처를 포함한 학교 선택제 및 신자유주의 관련 학교 유형 뭐 차터스쿨이라든가 학교 경영기업이라든가 마그넷스쿨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거기 달아놨으니까 그 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0번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볼 건데 10번도 보시면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뭐냐면 1번이거든요.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법, 평생교육법 이것만 주로 보는데 다른 법에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할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년이 또 대통령 선거랑 또 맞물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국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에 한 번, 5년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데 어려운 내용이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는 평생교육사 채용할 수 있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 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해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번 보실 건데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를 물어보고 있고요. 행동 목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우리 이제 행동 목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타일러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과학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교육과정이건 교육행정이건 보빗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즈너 영교육과정 교육적 감시관 이거 다 키워드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애플은 교육 사회학에 있어서 교육과정 사회학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를 강조했던 분으로 갈등론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문제도 역시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 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핵심 역량에서 여기 4번 보시면 원래는 2015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사회가 점점 이게 필요해지면서 그냥 단지 의사소통 역량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 요즘의 시대 상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요거 뒤에서 제가 보여드렸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사회 핵심 역량은 일단 뭐 추구하는 사람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 개정을 한 건데 하나하나 좀 보시자면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이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눈으로 한번 익혀서 자꾸 붙여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자꾸 같이 해드리는 이유가 한 번에 잘 안 외워지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걸 우리가 심미적 감성 역량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걸 의사소통 역량이 아니라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까지 총 6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뭐 이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설명해 드리면서 이 표에서 이제 각각의 것들 여러분들이 채우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변형 문제긴 한데 우리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라고 할 때 학습 기회, 그리고 앞에 나온 문제랑 같은 문제죠. 학습 지속력을 분자에 두고요. 밑에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단 적성, 수업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수업의 질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해서 이 각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의 정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좀 급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자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요게 학교 학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서의 개인차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량과 학습에 투입한 시간량의 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학습의 정도를 함수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을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학습 정도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건데 하나하나 보자면 적성은 최적의 학습 조건 하에서 학습 과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적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어떤 적성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함수 안에서 적성이라고 하는 건 최적의 학습 조건 하에서 학습 과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적성이 있으면 시간이 좀 줄어들 거고 적성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들긴 하겠죠. 수업 이해력은 학습자가 수업 내용, 교사의 설명, 제시된 과제를 이해하는 정도. 이건 어려운 내용 없고요. 학습 기회는 일정한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허용된 최대한의 시간. 수업의 질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학습 내용과 과제와 관련된 설명, 구성, 제공 방식 등의 수업의 수준. 학습 지속력은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학습 동기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도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103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좀 포함시켜 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번 교수활동, 간의 수업 사태의 단계를 옳게 연결한 것을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얘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일단 가를 볼게요. 홍교사가 당식의 덧셈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난 주말 두 가족이 놀이공원 입장표를 사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뭐 예로 들면서 미지수가 두 개인 당식의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수업 목표를 알려줍니다. 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교사가 지난 수업 시간에 가르친 다항식의 개념을 상기시켜주면서 다항식의 덧셈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를 보시면 부호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자가 같은 한 끼리 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단서를 제공해준다. 여기서 이제 부호화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10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4페이지에 제가 학습자 인지과정과 교수 사태 단계를 표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우리 부호화라고 되어 있는 게 인지과정에 의미론적 부호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를 보시면 그게 학습 안내에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학습 자료 제시, 학습 안내 제공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호화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학습 안내를 제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하고 4번을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학생이 다항식 덧셈의 각 단계를 밟아 놀이공원 입장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학생이 입장료를 정확히 계산하면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틀리면 교정해준다. 배운 규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다항식 덧셈 문제를 풀도록 한다. 이거는 계속 풀게끔 수행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 유도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는 마지막으로 다항식 덧셈 절차를 노트에 적어가며 복습하고 배운 것을 다양한 형태의 다항식 덧셈 문제에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그 표를 보시면
인지과정의 마지막에 일반화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파지와 전이 높이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예요. 이게 제가 그 해설에 실어놨던 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학생의 인지과정과 교수 사태를 연결 지을 때 인지과정상 주의 집중을 위해서는 주의 집중을 유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자극이나 시청각 자극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수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선행 지식을 그러니까 작업 기억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작업 기억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선행 지식을 자극시킴으로써 선행 학습을 상기해서 그 내용을 작업 기억으로 재생시키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의미론적 부호화를 위해서 학습 안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안내는 이렇게 단서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취행동 유발 연습, 재생과 반응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화해서 파지와 전이 높이기까지 연결이 됐었잖아요. 뭐 워낙 제가 이거 강의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계속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피드백 제공이 인지과정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파지 뭔지 아시죠? 그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전이란 새롭게 학습된 정보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인지과정상 일반화고요. 교수 사태로는 파지와 전이 높이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15분 문제로 넘어갈 건데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요거 제가 되게 간단하게 참여, 반영 이러면 민주성의 원리고 자주 독립, 뭐 독립적이다 그러면 자주성의 원리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었어요. 1번 안정성의 원리는 교육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2번은 교육행정에는 끊임없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변화를 주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요거는 적응성의 원리. 3번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강조한다. 이런 무조건 민주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학교나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그 조직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기준을 자주적으로 설정, 집행하며 조직 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독자적으로 자주 독립 키워드 나오면 자주성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푸셨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허시와 블래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관한 모형 이거 중요하니까 자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 되게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답은 3번이었어요. 이게 이제 상황적 지도성 모형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 교사들의 성숙 수준이 향상될수록 교장은 과업에 대한 간섭을 좀 빼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들의 성숙 수준이 향상될수록 교장은 과업 지향성을 점점 낮추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은 의외로 되게 쉽게 3번이었고요. 제가 요거 각각에 대해서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 좀 달아드렸어요. 근데 저는 요거 이제 뭐 그 설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얘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뭔가 한 번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보시면 일단 이 상황에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쪽이고요. 여기는 중간이에요. 성숙도가. 그러면 그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위임형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고 성숙도가 굉장히 낮으면 하나하나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형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이건 둘 다 이제 낮은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보면 관계 행동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추구하면서 뭔가 그 과업에 대한 부분은 좀 낮추는 어떤 그런 지도성을 보여줄 때를 우리가 지원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제가 뭐라 그랬죠? 참여형.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똑같이 중간 단계의 성숙도긴 한데 높은 과업 행동을 보이고 높은 관계 행동도 가져가는 지도성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형이거나 아니면 설득형.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같이 참여하면서 설득하고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좀 보자면 여러분들 16번에 제가 104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교사들의 성숙 수준이 M1이나 M4에 있을 때 교장의 지도력 효과가 가장 낮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만 보셔도 M1에서는 지도성 효과가 높게 나타날 거고 여기는 위임형이니까 낮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인 게 교사들이 의욕과 능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저조하면 그럼 여기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Q1이나 Q4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제가 지금 그림을 덮어버려서 그때그때 지원형이건 지도형에 맞는 지도력을 보이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교장이 과업 지향성을 중간 정도로 인간관계 지향성을 최고로 잴 때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교사에 대한 그 교장의 지도성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3번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넘어가면 교육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문제고요. 이거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17번의 답은 지금 2번이에요. 2번이고 요거는 지금 리을만 빼고는 다 맞는 내용인데 혼합 모형이라고 할 때 우리 전자는 합리 모형, 후자는 점증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을 활용하는 모형이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 워낙 제가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특히 이제 최적 모형이라고 할 때는 초합리성에서 이거 글자 맞추자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개입되어서 이루어짐을 주장한 모형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을 합친 게 혼합 모형이다. 제가 요거 많이 해드렸잖아요. 키워드 개념 다지기로도 했었고 우리 기본서 기출보기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만족 모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 점증 모델은 이제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진적으로 수정, 획기적인 대안의 선택보다는 크게 다르지 않은 다소 향상된 정책 결정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 모델이라고 하는 거 합리 모델과 점증 모델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 모형은 아예 그냥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우연적 선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 우리 학교 조직 때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8번 문제를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일지라도 퇴학 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3개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보자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여기서도 5년마다 제가 평생교육 기본계획 무슨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준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제도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19번의 답은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3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제도나 교육재정제도 또는 교육법 관련해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정작 답은 되게 쉬운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푸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노하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특별 교부금이 아니라 보통 교부금을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교부한다. 오히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기준 재정 수입액,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미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교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나머지 거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이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는데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적인 수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내국세 총액, 근데 여기서 목적세 및 종부세는 제외를 합니다. 내국세 총액의 한 20.79%에다가 그거를 97%를 보통교부금, 3%를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 100분의 97에다가 교육세 세입액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합쳐서 보통교부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한 재정소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교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보실 건데 교육공무원의 승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법규를 보시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라고 해서 제19조 보시면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실시 등의 조항을 보시면 교사에 대해서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관해서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요거 관련해서도 요즘 엄청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 법이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공무원의 승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답이 3번이었어요. 이게 매 학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맞는 내용인데,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 제도는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경력 평정은 그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 봤던 내용이고요. 4번 보시면 교육 공무원의 교육 성적 평정은 직무 연수 성적과 자격 연수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승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다음에 다음번 모의고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